네, 안녕하세요. 우선 공식적인 저의 소개는 제가 키가 좀만 컸으면 세 번째 줄 이 뒤쪽에 선생님들도 제가 다 뵐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공식적인 소개는 다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심리학계 베이스로 해서 보육 현장에 있기보다는 상담소에서 지금 계속 경력을 쌓고 있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보육기간을 모두 이제 졸업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쌍둥이를 둔 애엄마인데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관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 약간 간접적으로 본 이제 학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사회 교수님께 전해 듣기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월화수목금을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토요일 이렇게 더운 날씨에까지 오셔서 무언가 열심히 정진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의뢰받을 때 사실 관찰 평가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듣고 싶으신데 뭔가 확고한 내가 뭔가 기술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선이 필요하다라고 전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화 기술이라든지 아이들이 행동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기술을 하잖아요. 관찰을 할 때. 근데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되는 눈은 이 연령대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거죠. 만약에 18개월 아이가 나의 것에 욕심을 내면서 누군가에게 나누기를 싫어한다 라고 내가 기술을 했다면 그 이후의 평가에 이 아이는 발달 연령에 적합하게 자기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얘는 외동으로 자라서 누구에게 나눌 모른다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18개월은 자기중심적인 시기라서 내 거, 남에게 나눠주는 걸 알 수가 없는 연령이에요. 그래서 그 개월수별로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을 선생님들께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행동 특성 쓰고 이 아이는 발달 연령에 따라 이러한 자기 소유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후 자기의 것을 충분히 소유하는 경험을 통해 남에게 나눠주는 학습을 시켜야겠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제가 갔을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아이들이 내 거를 주장하는 아이들, 나누지 못하는 아이들 그거는 개월수가 아이들이 어려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 공격성은 왜 보이게 될까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얼굴을 쳐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장난감 바닥에 막 던져버린다든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많이 계시면 아직 처음 시작 수줍으시니까 아마 이렇게 기술이 많이 될 거예요. 또래 연령에 비해 언어 발달이 약간 미숙하여 이 아이는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몰라 행동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친구를 밀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또래들에게 수용받지 못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몰라서 이 아이는 또래를 툭툭 건드리거나 주변을 맴돌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기술하시겠죠. 근데 공격성은 이렇게 내가 관심 받고자 하는 거 혹은 언어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이 정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혹은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때려도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라는 지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연령에 따른 발달이라든지 그 환경에서 주는 원인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기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다른 예도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아직은 잘. 근데 이제 우선은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행동 관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찰이라는 걸 왜 하느냐, 이런 건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아이들의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을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체 발달은 아이의 적정한 개월수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신체 발달을 저희가 보육기관에서 많이 봐주셔야 하는 건, 선생님도 이게 없으셔서 불편하시군요. 꼭 저를 찍는 것 같은 이 스마트폰들의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파트들만 약간 간략하게 적으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실 거 없고, 기본적인 부분이라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는 거라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희가 보육기관에서 교사가 이 아이의 신체 발달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운동 발달 부분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에 갔을 때는 키, 머리둘레,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치아 상태, 영양 이런 것들은 보지만 이 아이가 걸음걸이가 어떤지, 이 아이가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걷는지,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자주 넘어지는지, 아니면 뭐 소근육 움직이는 거나 손가락 사용하는 것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친구의 경험담인데, 저의 친구의 둘째 아들이 12개월 정도에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걷다가.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에 갔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 그냥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두 걸음 걷다 넘어지고 두 걸음 걷다 넘어지고 내 현장에서 이만큼을 있었는데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가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책임감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큰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가장 운동발달이나 이런 쪽이 유명한 건 연대 세브란스거든요. 거기 가서 그 검사를 받았는데 난치성, 뭐 선천성, 뭐 고치기 힘든 뭐 이런 병명을 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집이 완전 정말 토상이 난 듯한 분위기? 그래서 이게 왜 걷다가 넘어지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러한 병에 걸리냐 했더니 이유를, 자기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병원 한 군데만 다녀서는 안 된대, 다른 데도 가보자. 다른 대학병원 갔더니 이거 구루병이야, 얘가 햇빛을 못 봐서 그래, 칼슘이 뼈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이 다리뼈가 이렇게 원형으로 휘어서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두 개 다른 의견이 나와서 다른 병원에 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구루병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햇빛을 잘 못 받고 엄마의 모유를 굉장히 오랜 기간 먹었는데 그 모유에 칼슘도 부족했고 영양성분이 잘 섭취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모유에 칼슘이 부족해서 뼈 생성이 잘 안 되니까 이가 굉장히 늦게 났고요. 10개월에 앞니가 2개 났거든요. 그럼 퀴즈, 앞니는 언제 나야 할까요? 6개월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유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10개월에 이가 났으니 한 3, 4개월 동안 다른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분을 놓쳤잖아요. 그 부분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점점 늦네? 얘가 뭔가 걷기 시작하는데 약간 뼈가 둥그러지네? 자꾸 넘어지네? 이걸 어떻게 얘 영양분을 우리가 주려고 줘도 잘 섭취가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은 이 아이와 정말 많은 시간을 한 담임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 특히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아이 모든 아이들이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양을 복용하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운동 발달에서도. 그럼 인지 발달은 뭐죠? 인지가 뭘까요? 사고 능력의 발달이죠. 이 아이의 뇌 발달 수준이에요. 학습에 대한 부분.
이 아이들이 뭔가 맨 처음에 영아들이 갖춰야 할 인지 수준 무엇이 있냐면 대상형 속성이라는 게 있죠. 선생님들 그 개념 기억하세요? 굉장히 어린 영아들은 까꿍놀이를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왜 즐거워할까요? 우리 까꿍 한번 해볼까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까꿍 하잖아요. 대상형 속성이 발달되기 전에 아이는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을 때 내 눈앞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꿍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 사라졌던 엄마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마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니까. 이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대상형 속성 전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그런데 영아기 아이들이 한 10개월 이후 정도가 되면 이 까꿍놀이를 할 때 이렇게 까꿍 하면서 얼굴, 손을 가렸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손을 치우죠. 귀찮아. 이거 이제 안 재밌어. 네 얼굴 뒤에 있는 거 다 알아. 손을 치우면 이 아이 인지 발달이 맞게 가고 있어.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그냥 한 2연령 때 아이들은 이러고 놀아주지 하면서 그냥 놀이하셨던 그 행동들 안에서 이 아이의 인지 발달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 뭐를 쓰지? 하시는데 이 아이가 까꿍놀이를 하는데 내 손을 치웠다. 이 아이가 모를 때 내가 풍선을 커튼 뒤에 숨겨놨는데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다. 이건 이 아이의 인지 발달이에요. 왜냐하면 풍선을 숨겼어요. 그럼 대상형 속성이 발달하기 전에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풍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을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찾으러 다니면 인지가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한 행동 한 행동 다 발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쓰시면 돼요. 이거 다 저희가 발달 그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찰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려면 발달 교재, 전공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거기 것들을 이제 예로 나온 행동들을 보고 백업을 하시면서 쓰시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럼 정서적인 부분은 이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영아기 때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뭐가 있을까요?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기쁨, 슬픔, 화, 두려움, 불안함. 1차적인 인간이 가지는 모든 정서를 다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유아기가 돼야 이제 나라는 자기 인식이 돼야지만 발달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게 2차 정서라고 해서 걷기 시작하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시기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럼 2차 정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남을 비교할 때 생기는 정서예요. 시기, 질투, 삐짐, 그리고 나 스스로가 막 자랑스럽고 나 스스로가 너무 대견한 뿌듯한 그런 느낌. 너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보다 잘하니까 생기는 그런 감정, 내가 너보다 못하니까 생기는 감정. 동생이 태어나서 질투하고 시기예요. 정서 발달을 이룬 거예요, 이 아이는. 1차 정서에서 2차 정서로 넘어온 거죠. 친구들이 노는데 나를 안 끼워준다고 짜증을 내고 제가 잘한다고 막 시기 질투를 보여요. 친구가 잘한다고 너가 못했다고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았다. 이 아이는 정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쓸까요? 영유아들에게? 이 아이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2차 정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고 이겼어요. 우와 잘했다고 박수 쳐주자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언제 생길까요? 언제쯤 생기기 원하세요? 한 2, 3세 때 생기기 원하세요? 대부분 6, 7세는 돼야 그래도 교육에 의해서 내가 나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나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너 진짜 잘했다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의 형제자매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 아이들이 둘 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기에 같은 한 집의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충분한 2차 정서를 느끼면서밖에 못 자라요. 질투, 시기, 경쟁을 느끼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어린이집 기간 안에 교실 안에서는 어떨까요? 내 거야 내놔 너 내 불렁 망쳐 얘가 조금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으면 옆에 와서 막 난리치고
이런 거 다 시기 질투가 나타나는 2차 정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의 긍정적인 해석들, 왜냐면 영유아들은요 발달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거에 단계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이러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연령대 아이들은 다 그런 거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회적인 발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장 처음에 1대1의 성인과의 애착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또래와 1대1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1대 다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가는지를 보는 거, 이런 관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관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각각 개별적인 아동들에게 내가 어떠한 자극을 줄 것인지를 계획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을 하는 이유죠. 제가 이거 넘기는 게 지금 너무 번거로워서 자꾸 안 넘기고 막 쭉쭉 얘기하고 있죠. 잠시만요. 그래서 관찰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고 무언가 실험 절차나 검사를 통하지 않고 관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유아 아이들은 주의 집중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검사가 적합한 연령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검사, 발달검사를 하러 와도 저희 기관에서도 이 아이들은 놀이평가라고 해서 그냥 놀이실에서 자유롭게 노는 걸 저희가 비디오로 찍어서 그걸 분석하지 이 아이들 데리고 무슨 검사를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그 기준과 틀만 갖고 계시다면 이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매일 놀잖아요. 놀이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평가 내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의 집중 시간은 2세면 2분, 3세면 3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세면 4분. 얘네를 가만히 앉혀 놀 수 있는 시간은 그거. 그게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노는 과정 중에 나는 관찰을 해야 하니까 그냥 뭔가 검사하는 것보다 관찰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관찰을 저희가 할 때는 우선은 뭐 평가를 하거나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우리가 뭐 팔로우업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를 계획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하고 관찰 후에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사진을 찍으셔야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관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행동 장면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는지 아니면 통제 상황을 관찰하는지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관찰은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그냥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자연 관찰이죠. 통제적인 관찰은 뭔가 실험을 하는 관찰을 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어린이집 안에서 특별 행사로 우리 원에 있는 아이들의 도덕성을 실험 통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냥 아동 발달 전공 교과서를 찾아보셔서 도덕성 실험 절차 같은 거 굉장히 단순한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시행해 보셔도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5세에서 6, 7세 정도 아이에게 더 적합하기는 한데 교사가 아이와 1대1로 이렇게 옆에 앉아서 선생님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아이한테. 이 실험 아세요? 도덕성 실험? 그러면서 이 사진에 선생님 엄마도 있고 선생님의 아빠도 있고 선생님의 동생도 있어. 어린 시절인데 선생님이 5살 때야. 너만 할 때지. 이날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다. 엄마 아빠랑 소풍에 간 날이었거든.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인데 이날 동물원도 보고 뭐 놀이기구도 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 감정을 담아서 이 아이에게 막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그런데 민규야 이 사진 좀 찢어줄래?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게 도덕성 실험 통제 관찰 중에 한 가지 실험 절차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진 좀 찢어줄래? 라고 했을 때 크게 말씀해주세요. 네? 안 찢을 것 같으시죠? 저희 아들 둘 다 찢어도 돼요? 이러면서 갈기갈기 찢었어요. 안 찢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찢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나는 찢기 싫은데
뭐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추억이 담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지 사진은 약간 플라스틱처럼 생겨서 안 찢어질 것 같은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찍기 싫은 그 양심의 어떤 거리낌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무엇에 발달한 걸까요? 네? 그쵸? 공감, 감정이입. 선생님에 대해서 감정이입하고 공감한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 여러분들 사진을 찢었다고 얘는 공감도 안 되고 감정이입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아이들은요 공감과 감정이 다 됐는데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해맑게 이 사진 좀 찢어줄래? 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성인이. 그래서 그 권력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사진을 찍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의 행동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자기 주장적인 행동의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이 아이는 공감도 하고 감정이입도 되는데 나 이 사진 찍기 싫어요 선생님 이라고 권위 있는 성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건 실험 절차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사실. 그냥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는 끄집어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은 아들이다 보니 감정이입이나 공감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편이고 그냥 엄마가 앞에 한 얘기 하나도 듣지 않고 있다가 사진을 찢으라니까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라고 막 찢은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실험이 있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공감 능력 실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18세에서 24개월 아이들을 통해서 하시면 굉장히 남녀 차이에 대해서 어머니들과 이야기할 때 재미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나 엄마랑 같이 놀이하다가 이렇게 도구 가지고 망치놀이 하다가 선생님이나 엄마가 손을 다친 척을 하면서 막 울잖아요. 이 실험 아세요? 많이들 아세요 이거는. 그래서 엄마 여기 다쳤어, 선생님 여기 다쳤어, 이것 좀 호 좀 해줄래? 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100% 여자아이들은 호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찡그리죠. 여자아이들의 뇌는 자연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뇌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야 정상 발달일까요? 성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그 연령대에. 18에서 24개월이 성인이 하면서 우는 걸 본 적 있을까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웃어요. 이렇게. 이건 무슨 소리지? 왜 저러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공감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들의 뇌는. 그럼 남자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공감을 하게 될까요? 설명적인 양육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실험을 했는데 남자아이가 선생님 손을 치우거나 아니면 웃거나 아니면 자기 놀이에 몰입하고 선생님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전형적인 남자아이, 공감 능력이 저절로 뇌가 되지 않으니까 설명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설명적인 양육이 필요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망치로 여기 손을 하야했잖아. 너 지난번에 네 손을 망치로 꽝 찌은 적이 있지? 그때 막 아파서 울었잖아. 자기 경험을 떠올리게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너 그때 아팠지? 그만큼 나도 아파.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설명을 해줘요, 남자애들은. 그때 너 많이 아플 때 그 감정 기억나? 내가 지금 그래. 하면 남자들은 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호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아프니까 호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배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찰이나 평가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인 거예요. 부모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관찰이 중요한 거죠. 그게 자연적 관찰과 통제적 관찰에 대한 예였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관찰을 하신 이후에 그걸 기록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일화 기록법이죠. 그냥 이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일화 기록법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중요하게 사진을 찍어 보실 건
여기 보면 관찰 대상이 한 말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남기는 거거든요. 아 죄송해요. 이거예요. 얘를 보실게요. 일화 기록의 얘 어떻게 기록해야 하냐면 관찰 아동 김성우 현재 연령 4년 2개월 남자아이 관찰자 유은희 관찰일은 2010년 3월 31일 관찰 시간은 오전 9시 40분부터 9시 45분 아이들 관찰은 길게 하지 않아요. 한 5분 정도면 이렇게 완료가 되거든요. 관찰 장면은 자유선택 활동 시간 중 역할놀이 영역 내가 이거 왜 관찰하게 됐을까요? 얘가 매번 뭔가 갈등을 나타내거나 항상 우리 반을 시끄럽게 하는 주범이라 나는 이 아이를 관찰하게 되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사실적인 서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우가 창규에게 역할놀이 영역에서 놀자고 하였다. 그러나 창규는 성우의 제안을 거절하고 쌓기놀이 영역으로 가버렸다. 화가 난 성우는 창규에게 달려가 머리를 한 대 때렸다. 너랑 안 놀아 라고 성우가 말하자 창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다. 교사가 다가오자 창규가 성우가 때려요 라고 말하였다. 성우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내가 놀자고 했는데 안 논댔어. 너 나빠 라고 말하였다. 교사는 창규를 달랬다. 창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울고 있다. 성우에게 창규가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였다. 이거는 사실적인 기술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관찰 아동은 누구죠? 성우예요. 여기 관찰 아동 김성우. 김성우는 어떤 행동을 하였죠? 역할놀이 가서 놀자고 했는데 창규가 싫다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머리 한 대 때려버렸죠. 그러면 이 아이 연령을 보세요. 4년 2개월이에요. 4년 2개월 정도면 어떻게 해야 하는 연령일까요? 친구한테 여기 가서 놀자 했는데 아 싫어 하고 친구가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어 발화가 가능한 연령이 되면 행동적인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동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말 잘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 선생님은 어떻게 조치하셨죠? 마지막에 본인이 한 조치도 썼죠. 성우에게 창규가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였다. 그게 이 선생님이 하신 해결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는 적절하게 창규는 거기 영역에서 놀고 싶지 않고 이 영역에서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는 너랑 놀기 싫다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도 창규랑 놀고 싶은 창규가 놀고 싶은 영역에서 같이 가서 놀아보는 것도 괜찮잖아 라고 한다든지 너는 거기서 놀고 싶어? 난 여기서 놀고 싶은데 그럼 네가 놀고 싶은 데서 먼저 놀고 그 다음에 내가 놀고 싶은 데서 놀자 이렇게 제안해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나 협상 과정을 선생님이 언어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때리면 안 되지.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지 마 하고 끝나면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때리지 않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죠? 화가 났는데 얘가 날 거절하고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꼭 네가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해봐 라는 행동 방향을 한 가지를 꼭 알려주셔야 되고 그것을 이 아이와 충분하게 이야기한 이후에 똑같은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때리면 그때는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3번의 기회를 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지난번 선생님이 때리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알려주면 행동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사람을 때리게 되었는지를 이걸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내가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나를 거절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아이와 협상하는 언어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럼 난 그걸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음은 이제 행동 목록법이에요. 행동 목록법은 그냥 이 아이가 이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아이를 다닐 때 뭔가 생활통지표처럼 이 아이들이 그 분기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 생활 습관에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 예, 아니요. 간식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예, 아니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사실 뭐 심리적인 부분을 뭐
파악한다기보다는 이 아이의 자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 스스로가 자기 조절이나 자기 생활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영역이죠. 이런 건 행동목록법으로 진행이 되죠. 평정척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동목록법은 이 행동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라면 평정척도는 이 행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척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물건을 스스로 정리한다. 아까 행동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보면 그냥 1점, 2점인데 여기서는 아주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5개의 척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 1점이면 아주 못한다, 2점이면 못한다, 3번은 보통, 4번은 잘함, 아주 잘함. 그런데 이런 평정척도법을 기관에서 이제 사용할 때 문제는 무엇일까요? A반 선생님은 이 정도면 잘하지 뭐 하고 잘함을 막 주고 B반 선생님은 이건 아니지? 그래서 2점을 막 줘요.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틀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점수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담임과 보조 선생님, 부담임이 있을 때 두 분이 함께 아이를 평정 척도를 매겨서 평균 점수를 낸 이후 그거를 학부모님들에게 주는 게 그 윤리상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는 대부분 이거를 그냥 담임 선생님들이 그냥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평정자 간 신뢰도 검증이 되지 않아서 유익한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평정 척도를 할 때는 2명 이상이 관찰을 해서 점수를 매겨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시간표지법이라고 하는 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보고할 때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회하고 방관자처럼 돌아다니는 행동이 20분 동안 몇 번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여기 1번부터 20분까지 있잖아요. 1분 됐을 때 내가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체크. 그 다음에 다른 거다 2분 됐을 때 이 아이가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또 체크. 그래서 20분 동안 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 내 눈에 관찰된 게 대체 몇 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자유놀이 시간인 20분 동안 이 아이가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 횟수, 그럼 내가 하루 날 잡고 1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뭐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유놀이 시간 동안 몇 번의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물건 던지고 이런 거 확연하게 보이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배회하고 친구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옆에서 놀이에 끼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 옆에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 자기 관심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수줍은 행동을 몇 번 보이나. 그래서 어머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망설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뭐 이런 것들의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수줍고 위축돼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수줍음은 타고 태어난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타고 태어나기를 수줍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아이를 나무랄 순 없어요. 예를 들면 인간은 선생님들 기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난 성향인데 인간은 내가 편안한 행동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질이라는 건 평생 안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저는 기질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혼자 강의를 해도 믿지 못하시겠지만 떨리지가 않아요. 저는 쉽게 불안을 느끼는 성향이 아니에요. 불안 호르몬이 쉽게 저에게 발생되지 않아요. 잘. 부러우시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나는 발표시킬까 봐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내가 막 앞에서 막 발표할 일이 생기면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불안 호르몬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타고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선생님들 그 기질이 현재 선생님들 연령대가 되었을 때 내가 막 앞에서 발표할 일이 생겼다고 막 내가 어릴 때처럼 막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그러세요?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평균치로 다 성장은 해나가잖아요. 수줍게 태어나신 분은 평균치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저 같은 사람은 거저 올라왔죠. 근데 저도 기질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인내와 끈기가 100점 만점에 8점이에요. 저는 엉덩이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 왔냐?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해드릴 수가 없고 그런 아이들마다 타고난 기질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수줍은 아이들은 우리가 우선 인정해줘야 돼. 얘는 남들보다 쉽게 불안 호르몬이 뇌에서 쏟아져. 그래서 엄마 친구가 왔는데 막 뒤로 숨고 막 인사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바보처럼 막 베베 꼬고 있고 나는 막 화가 막 나는데 우선 얘는 불안 호르몬이 쏟아지는 상태잖아요. 여기다 내가 윽박 지르면 불안 호르몬이 2배로 쏟아져요. 그럼 이 아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선은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호르몬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괜찮아, 엄마 뒤에 잠깐 숨어 있어. 네가 괜찮아지면 나와서 인사해도 돼. 엄마 뒤에 잠깐 있어 라든지. 배회하는 아이들, 너희들 끼기가 힘들면 선생님 옆에서 잠깐 같이 있자. 아니면 여기 같이 앉아서 잠깐 기다리자. 너희가 놀고 싶을 때 놀아도 돼. 라고 인정해주는 게 첫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놀지 않는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현재 자기가 타고 태어난 기질적인 성향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일란성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다르게 생기고 아무도 형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성향도 너무나 달라요. 한 아이는 굉장히 마초 같은 스타일이에요. 엄마 말 절대 듣지 않고 저처럼 불안 호르몬이 잘 쏟아지지 않아서 4세 때인가? 차에 받치면 크게 다치네요. 당연하지. 차는 위험한 거야. 고철로 되어 있잖아. 이게 당연히 세게 오면 당연히 다쳐. 이렇게 얘기하고 골목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물론 이렇게 골목이었어요. 차가 세게 온 건 아닌데 저희 봉고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제 손을 잡고 차다 하고 제가 이렇게 끌었는데 이 아이가 봉고차 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대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예요. 저의 첫째 아이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질렀겠죠.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이렇게 첫째 아이는 제가 굉장히 막 사실 소리도 지르고 훈육도 많이 하고 단호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크게 주눅들지 않아요. 아 엄마 이렇게 끝나는 그런 아이 있잖아요. 아 그래 좀 성격 참 좋다.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한글을 모르고 갔는데 학교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아이로 컸어요. 둘째 아이는 그런데 둘째 남자아이는 정말 여리고 얘는 여잔데 왜 남자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지? 하는 아이예요. 제가 같이 사는 남자를 닮았죠. 그래서 이게 얘가 남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아갈까 너무 걱정되는 아이. 얘가 기관에서 하루는 선생님들도 이 아이 성향을 아니까 이 아이는 혼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오후 내내 막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구석에 있더래요. 대체 뭐 때문에 선생님한테 말을 해봐. 선생님이 너한테 뭘 잘못한 거니? 왜 슬픈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한참 있다가 아까 손 씻을 때 선생님이 이선규 이렇게 조금 힘주어 이름을 불렀대요. 왜냐하면 손을 씻을 때 옷에 물이 튀니까 선생님이 이선규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오후 내내 울먹울먹거렸고 눈물 뚝뚝 흘렸고 그 아이를 제가 처음 키즈 카페에 데려갔을 때 볼풀장 있잖아요. 두 아이를 같이 데려갔는데 첫째 아이는 막 들어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어디서 막 놀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그날 볼풀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깥에서 저랑 공을 이렇게 탐색했죠.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갔을 때 저 안겨서 제 무릎에 안은 채로 제 볼풀장에 같이 앉아 있었죠. 그 다음에 갔을 때 제 앞에 앉혔죠. 볼풀 안에서. 그 다음에서야 조금 이제 놀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럼 기질은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 아이 너무 답답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이걸 잘 조절할 수 있게 우선은 인정을 해주고 이 아이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 아이한테 그러지 마. 이런 행동을 해. 라고 교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 영유아기예요.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하시면서 기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사건표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어떤 일화 기록법에서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랑 유사한데 그냥 사건표지법이 조금 다른 건 원인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쭉 연결해서 기술하기 때문에 사건표지법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사건은 어떻게 됐고 사건 후에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평가가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배회하는 아이거든요. 사건 전에 그냥 이 아이는 서서 아이들 노는 거 쳐다봐요. 사건은 계속 아이들이 노는데 배회하면서 이 영역 저 영역 다루면서 그냥 쳐다봐요. 그래서 사건 후에는 선생님이 앉혀서 선생님 옆에서 해볼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평가를 보시면 이 누는 친구들과 놀이하고 싶으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교사가 이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 함께 놀이를 제안해서 교사 옆에서 안정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과정 몇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봤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정 척도는 나의 편견이나 어떤 시각적인 오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2명 이상이 평정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기술하실 때에는 아동발달 이론서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다 계월수별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하시면 된다는 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한 관찰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영아, 놀이, 행동 관찰하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등원시 행동이에요. 일화시 기록처럼 그냥 아이가 한 행동과 말과 표현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먼저 서술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 현관 입구에 들어서자 히 소리를 낸다. 교사가 민규야 어서와 라고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마주치자 엄마 쪽으로 몸의 방향을 바꾸고 두 손으로 엄마의 어깨, 목을 잡고 응앙 울음을 보인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사가 민규를 안자 울음을 보이며 두 손으로 엄마를 향해 뻗는다. 교사가 엄마 안녕 이따 만나요 라고 인사를 하자 교사 품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울음을 보인다. 이때 손을 입에 가져간다. 뭔가 빨려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겠죠. 교실에 들어와 민규가 사용하는 빨대컵 우유를 정리하며 대화를 시도하자 울음을 멈추고 바라보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뭐 등의 한 음절로 발성을 시도한다. 이거 인풋 되셨나요? 어떤 상황인지 아셨죠? 어린 영아가 처음 이제 기관에 적응하기 위해서 등원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들일까요? 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언어, 표현 영역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떻게 요약이 가능하세요? 자, 지금 마음속으로 다 하고 계시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는지. 이 아이 왜 달래졌을까요? 울음을 어떻게 그치게 했죠? 맞아요. 집에서 가져온 익숙한 물건들을 보면서 이 교실에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죠. 얘가 가져온 빨대컵이나 엄마가 가방에 넣어준 우유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걸 기술한 다음에 그냥 평가는 초기 적응 시 부모와의 분리 시 울음을 보이며 거부하지만 울음을 보이며 거부했죠?
교사가 익숙한 보육실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 장소에서 안아주고 민규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아이가 가져온 이런 물건, 빨대컵이나 우유 등을 보여주자 이를 통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울음을 그쳤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교사의 대화 속 물음에 대해 뭐 등의 한 음절로 발성하며 이야기하는 듯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는 발성이 시작됐고 선생님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교류적인 소통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냥 아이의 행동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냥 평가 상황에 넣어서 기술하시면 돼요. 다음 유아는 한번 들어보시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역할놀이 영역에 있던 민규가 자기의 이름표를 떼어서 미술 영역으로 가져가 붙인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성규와 재원이는 팔짱을 낀 채 서서 쳐다본다. 지나가던 선생님이 성규에게 그림을 오른쪽으로 가리키며 와 정말 잘 그렸네. 꽃을 참 예쁘게 그렸구나. 우리 성규가 말이야 라고 말한다. 민규는 선생님을 한번 올려다보고 성규의 그림을 쳐다본다. 선생님은 쌓기 놀이 영역으로 이동하고 민규는 성규의 맞은편에 앉는다. 잠시 후 민규는 이성규 너 그림 별로 안 예뻐 라고 이야기한다. 옆에 있던 성규가 야 그렇게 친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한다. 민규가 성규를 흘겨보며 네 것도 하나도 안 예뻐. 진짜 엄청 이상해. 바보 같아 라고 말한 후 민규는 자기 이름표를 역할놀이 영역에서 떼어내고 쌓기 영역으로 걸어간다. 지금 민규라는 아이 관찰한 거거든요.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칭찬한 아이에게 너 하나도 안 예뻐, 너 하나도 잘한 거 없어 라고 이제 딴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남자아이의 얘기예요. 자, 이 아이 이러한 행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이거 그냥 사회관계 영역이겠죠? 사회성 발달에서 언어적인 공격성이 나타나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보시면 우선 요약을 하면요. 고의적으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적 공격성이죠. 여기에서 이 아이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짜증나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상처 주기 위한 고의적 언어적 공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의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한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딴짓을 한다. 이게 또 이 아이의 행동의 요약이겠죠? 그리고 교사의 행동과 말에 관심이 많죠? 교사에게 관심 받으려는 욕구가 좀 있겠죠?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교사를 계속 조절 쫓아다니고 있죠. 따라다닌다. 이게 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의 요약 부분이에요. 그럼 이 아이를 평가하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후에 가르쳐야 하고 뭔가 중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게 되잖아요.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면 왜 안 되는지, 자신의 말로 인해 친구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겠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까요?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거죠, 뭐. 너한테 너 이거 정말 별로야. 뭐 이거 너 못했어. 너 나빠. 라는 말 들으면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건 항상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이런 부분을 쓰셔야 돼요. 적절한 지도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민규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적절한 상호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집에서도 언어적 공격성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평가인 거예요. 원인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선 여기에 넣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찰이 일어나겠죠. 이 아이가 집에서도 그러나요? 뭐 이렇게 집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나요?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선생님한테 관심이 필요한 거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좀 관심을 주니까 놀이하기 시작하고 언어적인 언어적 공격성이 줄었다. 하면 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내가 관심을 좀 주면 되겠다.
혹은 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자꾸 관찰이 되면 또래 관계 문제 때문에 얘가 이러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이렇게 관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 일지는 이제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영화반 최소 뭐 주 1회, 유아반 최소 2주에 1회 정도 담임 교수가 막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관찰 일지에는 뭐 관찰 시간, 흥미, 영역, 장면, 관찰자, 진행 중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화법으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셔야 돼요. 관찰 일지에는. 그래야 정말 객관적인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객관적인 상황을 내가 기술해서 일지를 쓴 거를 바탕으로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시겠죠.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됐으니까 혹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까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이 후반부에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린 연령에 있는 아이들에게 행동 관찰이나 이런 걸 쓰고 일지를 적는데 뭔가 정확하고 명확한 이 아이의 발달 기준이 없으면 얘가 정말 제대로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덴버 발달 검사 하나만 알고 계시면 요 연령대 아이들이 요 영역에서 이 정도만 하면 이 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발달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덴버 발달 그 실습하실 종이를 받으셨을 텐데 덴버 발달 검사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덴버 발달 검사는 출생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의 발달을 이제 스캐닝할 수 있는 검사 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가 발달 지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 진단을 내리진 않아요. 얘는 발달 지체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데 스캐닝을 하는 거죠. 저희가 기관에서 스캐닝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그 그룹병을 탐지해 주신 원장 선생님처럼 이 아이가 발달 지연이나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선별하기 위해 만든 검사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4가지 영역을 검사해요. 첫 번째는 개인 사회 발달 영역. 이건 그냥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거. 두 번째는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이라고 해서 미세운동은 소근육운동, 손가락, 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언어발달 영역, 언어, 발화하는 게 이 연령에 맞게 가고 있는지. 네 번째는 운동발달 영역이라고 해서 대근육 운동이에요. 공 굴리고 막 뛰고 막 이런 것들이 4번째 발달 영역이에요. 총 4가지 영역을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110항목이 거기에 적혀져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110항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검사 도구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빨간 털실 뭉치 1개 구하실 수 있잖아요. 빨간 털실 뭉치는 왜 필요하냐면 누워있는 영아들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쪽으로 시각을 눈을 옮기나 아닌가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의 털실 뭉치를 이렇게 앞에서 흔들어주는 용도예요. 그리고 뭐 검포도는 뭘 하기 위함일까요? 그쵸, 손가락 짚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목이라고 하는 거 뭐 빨, 로, 파, 주, 촉 뭐 이런 블럭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로 된 거. 이거는 뭐 하려는 거냐면 색깔 이름도 맞추는 거고 아이가 한쪽 손에 정목 2개를 쥐고 있다 옆손으로 옮기고 이거를 뭐 여기 담고 이것도 미세운동 발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종 소리 같은 거 빨간 색연필 아이가 그릴 수 있게 종이 한 장 필요하고 인형은 이 인체의 부위에 이름 맞추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형이 필요하고 컵 같은 것도 손잡이 달린 컵 얘가 쓸 수 있는지 컵 안에 정목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라서 일상에서 다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지 보시면 윗부분에 연령의 틀이 나와 있어요. 0에서부터 6세까지 나와 있죠.
상단에 보이시나요? 네, 그게 이제 연령이 표시되어 있고 검사지 구성은 이렇게 되죠. 정말 많은 직사각형들이 거기에 있죠? 거기에서 짝짝꿍을 한 달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글자가 정말 작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 키울 때 이걸 확대 복사를 해서 부엌에 붙여놨었어요. 얘네가 이거 하나 안 하나 제가 이제 보려고. 찾으셨어요? 짝짝꿍을 한다 보시면 직사각형에는 살짝 세밀하게 여기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아주 살짝 윗 상단에 짧은 선 보이세요? 그 선 타고 위로 올라가시면 제일 윗 상단에 9개월가 만나죠. 그 선이 50% 선이에요. 즉 9개월 아이들의 50%는 짝짝꿍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기준이죠. 아, 얘가 9개월인데 짝짝꿍해. 그러면 얘는 100명 중에 50등인 거죠. 그럼 직사각형에는 이 뒷부분에 초록색 영역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초록색 영역은 첫 시작이 75% 선이에요. 그럼 75% 선에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11에서 12개월 사이죠. 11에서 12개월 아이면 75%는 짝짝꿍을 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이때 시작했다. 100명 등 75등 한 거예요. 자, 그럼 직사각형의 제일 마지막 이 끝선 있죠. 여기는 90% 선이에요. 90%. 90% 선에서 위로 올라가면 13개월 조금 넘어가죠. 13개월에서 조금 넘어간 아이들은요 90%가 짝짝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14개월인데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발달의 지연의 아이들을 보기 위함인데 그럼 왼쪽으로 가볼까요? 저 직사각형이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25% 선이에요. 상위 25%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 7개월이거든요. 내 아이가 7개월에 짝짝꿍을 했잖아요. 내 아이는 100명 중에 25등인 아이예요. 그런데 내 아이가 6개월에 짝짝꿍을 했어요. 비범한 아이인 거죠, 이건. 이건 정말 이 덴버 발달 검사로 증명이 되는 내 아이는 빨라. 모든 게 다 우수해.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발달이 빠름도 볼 수 있는 게 덴버 발달 검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연만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빠른 것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저희 아이들은 빠른 게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저 직사각형의 의미는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그 검사지에 보시면 그 직사각형 안에 아주 작게 숫자들이 쓰여 있어요. 1, 2, 3, 4 뭐 이런 숫자들 보이시죠? 그럼 그 종이를 뒤로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1번이라고 써있는 건 이렇게 검사하세요. 2번이라고 써있는 건 이렇게 검사하세요. 너무 친절하게 다 쓰여있죠. 그게 각주 번호예요. 그 번호 쓰여있는 걸 읽어보시고 그대로 아이한테 검사를 실시하시면 돼요. 검사 지침이 뒷면에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게 각주 번호.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요. 이 아이의 생년월일, 검사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개월수 어떻게 구하죠? 검사일에서 생년월일을 빼요. 그럼 이 아이 개월수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2018년 6월 23일이에요. 2013년 3월 1일 몇 개월일까요? 이게 암산이 되신다고요? 왜 손을 안 움직이시죠? 이거 암산 되세요? 암산 당연히 되셔야죠. 5년 3개월이죠? 5년 3개월 뒤에 1은 빼요. 없애요. 반올림 같은 거 하잖아요. 5년 3개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데서 나타나죠. 검사일이 2018년 6월 23일, 생년월일은 2012년 10월 28일이에요. 얘 몇 개월일까요?
번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말하기가 저도 지금 암산을 하려니까 5년 8개월 12에서 10 빼면 2에 그쵸? 그냥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냥 하나 빼지 못할 때 내려올 때 12로 내려온다는 거 면이 달로 내려올 때 그거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두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조사나일 때 저희 쌍둥이 아들들도 4주 일찍 나왔거든요. 한 달 일찍 나왔어요. 이렇게 조사나일 때는 2세 이하일 때는 그 개월수를 빼줘요. 이건 얘 아이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일찍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때부터를 0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그 조산이 된 개월수만큼 좀 혜택을 주는 거죠. 하지만 2세까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태어난 개월수대로 측정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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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령선 긋는 거. 이제 제가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해서 내가 검사한 아이가 5개월이다 하면 위에 5개월에서부터 이 아래에도 연령선이 나와 있는 이유는 자 맞춰서 그으란 뜻이에요. 그 30cm 자 꺼내시고 5개월에서 5개월까지 선을 그으세요 인 거예요. 그래서 연령선을 쭉 긋겠죠? 그러면 우리는 검사를 요 5개월 선이 지나가고 있는 이 직사각형 아이들만 검사하면 돼요. 뭐 여기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연령선 긋기부터 시작해요. 자, 뭐 검사를 시행하려면 아이를 편하게 해줘야 하니까 신뢰관계를 우선 형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 순서는 그냥 위에서부터 실시하시면 돼요. 이게 다 검사 만드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맨 위에다 개인 사회 발달 넣고 미세 운동 넣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운동 발달 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사회 발달 영역은 아이가 해야 될 게 많지가 않아요. 얘가 처음 검사 받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선생님이랑 1대1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얘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고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사회 발달하고 그 다음에 미세운동부터 아이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검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움직이는 거 하고 이 순서대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검사하시면 돼요. 검사 항목의 수 어떻게 하는가? 자,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말이 표현이 어려우니까 선생님들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아이가 내가 볼 때 발달적으로 조금 느린 것 같아. 그러면 이 아이는 연령선에서 딱 지나가잖아요. 어떤 항목들을 내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얘 좀 느린 것 같아 하면. 왼쪽에 있는 것들 하는지 봐야겠죠? 얘보다 어린 연령의 애들이 해야 되는 거 얘가 하나 봐야 되잖아요. 얘는 좀 발달이 빠른 것 같아 하면 연령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느낌인가? 얘가 진짜 빠른가 느린가는 우선 연령선이 지나가는 직사각형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나서 이걸 다 성공했다. 그런데 얘가 좀 느린 것 같은데 하면 왼쪽 거 한번 해보시고 다 성공했어. 그 다음에 얘 빠른 것 같아. 그럼 오른쪽 거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발달이 느린 아이예요. 그럼 자기 연령선 지나가는 거 잘 못하겠죠. 그러면서 아래로 점점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할 수 있는 게 나타나겠죠. 할 수 있는 게 3개가 나타나면 거기서 멈춰요. 거기가 그 아이 발달 개월수인 거예요. 얘가 발달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야, 연령선 지나간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올라가 보겠죠? 그러다가 3개의 실패가 나타나면 첫 실패 시작한 곳이 이 아이의 개월수예요. 이 정도 빠르구나 얘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얘가 뭐 발달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지연의 확률이 있는지 스캐닝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니까 우선 결과를 표시할 때 이 아이가 이 직사각형에 있는 문항을 할 수 있다 하면 P 패스라고 써요. 어디에 쓰냐면 50% 선 있죠. 그 밑에다 P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실패했어요. 이거 못해요. 그럼 그 50% 선에 F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 아이가 옷을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나요? 하고 나도 교사가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얘한테 내가 옷을 입고 벗어보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기회가 없었던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회 없었다고 그냥 쓰시면 되고 이 아이한테 너 여기 있는 정목을 컵 안에 넣어봐 했는데 아이가 하기 싫다고 막 때를 부려요. 그러면 거부했다 그냥 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했는지 통과인지 실패인지 거부했는지 이거 그냥 결과를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P, F, R 이런 것들이 막 쓰여 있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보세요. 연령선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연령선에 해당도 안 되는 이쪽 직사각형을 얘가 뭐 했죠? 패스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월등한 항목이죠. 이건 진짜 잘하는 월등한 항목. 정상 항목은 어떤 경우냐면 초록색이 아닌 하얀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패스하거나 페일하거나 상관없이 그건 그냥 정상이에요. 그 아이들은 언젠간 하게 되겠죠. 그건 패스하거나 페일하거나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죠. 연령선이 초록색을 지나고 있어요. 초록색을 지난다고 하는 건 그 연령대의 75에서 90% 아이들은 이거를 하는데 얘는 지금 만약 이걸 페일을 했다면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의해서 봐야겠죠. 이 아이를. 얘가 정말 이 짧은 개월수 안에 이걸 해내는가. 그래서 이건 주의 항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할 때 눈여겨봐야 하는 건 연령선이 초록색이 지나는 걸 아이들이 못할 때예요. 발달 느린 아이들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연령선 지났는데 F가 써져 있다. 주의 항목이겠죠? 이것도 연령선 지나는데 얘가 거부했어. 이거 잘 안 되나 봐. 얘 이거 연령선 여기 걸쳐서 지나자 이것도 거부. 이쪽 끄트머리인데 이거 실패했어. 이것도 다 주의 영역이에요. 주의 항목. 내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 그럼 지연된 건 무엇일까요? 이건 아주 쉽겠죠? 내 연령선이 여기에 있는데 이건 이전에 해야 하는 영역인데 얘가 이걸 실패하거나 거부했어요. 그럼 이건 지연된 항목이에요. 그러면 지연된 항목에는 까맣게 옆에다 칠해줘요. 주의 항목은 아까 여기다 C를 써주거든요. 지연된 거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한 장을 채워나가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 이후에 전체 총괄 결과는 그냥 얘가 정상 발달인지 의심스러운 발달인지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정상 발달은 지연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항목은 한 개까지는 정상 발달이에요. 그런데 얘가 의심스러운 발달을 하고 있다. 얘는 뭔가 더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 이러면 지연 항목이 한 개라도 있으면 뭔가 더 심도 깊은 검사가 필요하고요. 2개 이상의 주의 항목이 있으면 이 아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달 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거. 요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날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검사가 잘 안 됐으면 다음에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검사 방법들은 그 뒤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그리는 것들 중에 사람을 그리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그릴 때는 쌍으로 있는 건 2개를 다 그려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은 2개잖아요. 팔을 2개를 다 그려야 팔을 그렸다고 생각하지 한쪽 손만 그리면 이건 팔을 그린 게 아니에요. 눈도 2개를 다 그려야 되고 이것만 이제 체크하시면서 개수를 세셔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다른 것들을 검사하는데 어려우신 게 없어요. 자, 그럼 실습으로 혹시 이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연령선 지나는 거에 여기 제가 커서를 넣어놨는데 얘가 이렇게 2개의 지연 항목이 나왔어요. 그럼 이 아이의 발달은 의심스러운 발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어떤 영역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죠? 언어 발달에서. 뭐 이렇게 어머니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발달이 지금 약간 의심스러운데 특히 언어의 발달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도 뭐 이 아이 주의 항목이 2개 나왔어요. 저희 커서 있는데 보이세요? 그러면 주의 항목이 미세 운동 발달이랑 언어 발달에서 나왔다.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주의 발달이 하나만 나왔어요. 그럼 정상 발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세 운동 발달에 대한 건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주의 항목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면 돼요. 그럼 제가 실습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오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선생님들 2분씩 옆에 계신 분이랑 짝을 지어서 아니면 뭐 3분, 4분이 하셔도 되는데 한 개월수에 선을 그으신 다음에 주의 항목이 3개 나온 의심스러운 발달의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선이 지나는 그 직사각형의 검사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지금 보시고 아 이건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가 지나가면서 여쭤볼 테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드릴게요. 이거 금세 하는 거니까 나는 한 10개월 해볼래, 뭐 12개월 해볼래 선 그어서 어떻게